2017년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캠프의 공동 조직 특보단장을 역임한 뒤에 또 당 지도부로서 대선 본선에서 역할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숨은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예, 재밌다기보다는요. 이제 2012년에 문재인 당시 후보께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로 생각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당과 함께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당의 조직과 예산 그리고 정말 많은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 대선 때는 당이 함께하지 못함으로써 문재인 후보의 진가가 발휘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저희들은 계속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께 저희들이 당 대표를 나가셔서 당에서 좀 더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날 뿐만이 아니고 당을 활용하고 함께하는 것 등에 대한 대표로서 또 대선 후보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권유들어서 당대표 선거도 나가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런 이제 맥락에서 저희들이 좀 활동을 했고 저도 제가 최고위원을 했던 것이 그 당이 중요하면 당의 주요한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해서 필요한 규정을 만든다든지 또는 필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최고위원을 했고요. 또 실제로 이제 그 대선 같은 큰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각 시도당 이제 각 시 16개 이상 15개 정도 되는 시도당이 잘 이렇게 활용되고 또 거기에서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경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기도 이제 지금 59개가 됐습니다만 한 60개 지역위원회 인구만 해도 1,300만 되는 그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제가 좀 더 뛰어다니면서 경기도의 승리가 이제 우리 대선을 이끌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던 게 당이 중요하고 또 그 당에서는 구체적으로 각 시도당도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경기도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라는 이제 모토로 제가 활동했던 것이 지난 2012년 대선에 지고 나서 2011년, 17년 대선 승리까지 저희들이 이제 나름 노력을 했던 그런 과정과 또 결과였습니다. 2017년 이제 대선 과정에서의 어떤 그 역할하고 조언들이 굉장히 주요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게 꼭 평행 이론처럼 이제 민주당 상황이 지금 비슷하게 펼쳐져서 이낙연 전 총리가 사실 다시 의원직을 찾으시고 차후에 이제 대선 주자로서 선호도는 아직 1위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1위를 최근에 달리고 계신데 사실 그 대표로서 이제 만약에 대선을 나가게 되면은 짧은 7개월간의 임기를 두고 과연 당대표를 한번 치르고 가는 것이 낫겠느냐 이거와 관련돼서 그 당내에서 조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 조언을 구해 온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과 똑같은 조언을 그럼 해주시겠습니까? 당 대표를 정부 잠깐이라도 하시라. 일단은 이제 조금 상황이 틀린 게요. 지금 가장 저희들이 좀 잘 강조해야 되고 또 유의해서 봐야 될 상황은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면 이제 방역이라든지 또는 의료 체계에 대한 잘 정비된 것 대응도 필요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 또 산업 재편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상황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한 적어도 준비와 거기에 따른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당이 해야 되고 더 나아가면 당에 있는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그 부분에 대한 답도 제시하면서 국민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알림 또 더 나아가서 아주 구체적인 정책의 집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낙연 전 총리께서도 바로 대선 후보가 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런 역할을 당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게 나을지를 아마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숨은 비화 하나 더 들려주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또 최고위원으로 계셨잖아요. 그때 그 탄핵을 당론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당시에 이제 국민의당이나 아니면 정의당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쉽게 결정하지 못한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때 지도부 논의는 좀 어땠습니까? 굉장히 신중했죠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광장에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촛불을 들면서 이게 이제 나라냐 또 거기에 따른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일정 부분 구속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탄핵을 주장을 했는데 저희들로서는 이제 저희들이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면 바로 실제로 그게 실현되지 않았을 때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줄 수 있고 또 그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이렇게 정상화하는데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탄핵을 결정하고 실제 집행하는 것에 대한 많은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저희들이 결정하면 국회 내에서 발의하고 통과될 수 있을까? 네. 더 나아가면 헌법재판소에서도 가결될 수 있을까? 인용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법률적인 면제도 따져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분들과 또 여론이라든지 그런 정무적인 것까지 판단을 해야 돼서 거의 저희들이 그걸 수십 차례 지도부에서 논의를 하면서 더군다나 탄핵이라는 것을 결정하고 나서 언제 시점으로 하느냐. 왜냐하면 탄핵을 딱 하고 나서 발의를 너무 끌어진다면 그거 역시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고 또 그렇게 가면 이 앞에 있는 전선이 이탈되어서 추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과정 그리고 그 일정 등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고심을 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광장에 계신 시민분들께서 끊임없이 저희들을 독려하기도 하고 또 어느 의미에서는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 주시기도 해서 국회 내에서 가결되고 또 헌법재판소 의결까지 할 수 인용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과거의 이야기에서 미래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전례가 없을 정도로 압승이었죠. 180여에서 몇 석 모자른 상황, 현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3년을 넘어서 4년 차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역대 대통령 그 어느 때보다도 지지율이 고공행진. 국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그리고 사회 모든 부분에 좀 어려운 면인데 그만큼 그거에 대한 대처를 국민들이 높게 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21대 국회를 바라보는 지향점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19대, 20대, 21대를 다 지나오셨기 때문에 20대 국회의원도 지내셨잖아요. 20대 국회가 사실 역사의 이제 최악의 국회다 뭐 이런 가슴 아픈 오명을 남기게 됐는데 그래서 더 책임감이 좀 크실 것 같아요. 21대 국회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강조돼야 될 것도 내용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냐 거기에 따른 이제 대안이라든지 또 입법이라든지 등등을 21대 국회에서 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 저도 이제 예결위 간사로 20대 국회에서 추경을 1차, 2차 통과시켰습니다만은 또 3차 추경은 어떤 내용으로 할 거냐, 좀 더 나가면 이제 본 예산, 내년 예산을 또 어떻게 할 거냐 등등에 대해서 저는 국회가 잘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는 지금 학자분들이나 또는 여러 분들이 제시하고 있지만 정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 비대면의 활성화 등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논의도 필요하고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국회가 코로나로 인한 또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의 모습에 대한 것을 좀 더 잘 논의해서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형식적으로 따지면 말씀하신 20대 국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있었듯이 21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토양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회의를 한번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그런 끊임없는 협상 또는 회의를 하기 위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적어도 임시회 같은 경우에는 법정화해서 지금 있는 2, 4, 6, 8월 정도에 있는 임시회를 1, 3, 5, 7월 그 겨울에도 하겠다라는 것을 법으로 좀 정해놓고 상임위 역시도 좀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상임위를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위원회도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것을 적어도 1년의 이 의정 활동에 대한 스케줄과 일정을 정해서 확정해서 발표하고 그 상임위에 있는 의원님들에게 알려가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틀을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그냥 생각이 아니라 이런 토대화로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걸 우선적으로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떤 내용을 채울지에 대해서는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20대 국회처럼 소위 한번 하기 위해서 법안 심의 한번 하기 위해서 지난한 협상을 하는 이런 소모적인 또 비효용적인 이런 이제 의정은 좀 시정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지만이 아니라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 회기를 저도 이제 돌아보면 제가 이제 뉴스 오늘이라는 그 정치 시사 프로그램을 매일 이제 데일리로 했었는데 정말 제가 봐도 속이 터질 정도로 그런데 국민들이 보면서 아니 오늘 연다고 하지 않았어? 오늘 또 왜 안 연대? 뭐 이런 굉장히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국민들이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들이 좀 관철이 돼서 일단 만나야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꼭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선 의원 이제 중진으로서의 막대한 책임감을 지니게 되셨고 사실 그 외부에서 바라보는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이제 국회에 12년 넘게 계셨으면 사실 이런 표현을 뭐 많이 쓰진 않습니다만 직업인으로서의 정치인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 학창 시절에 봤던 그 많은 그 책 중에 막스 베버인가요? 정치인이 직업화되는 상황에 놓이면은 본인이 어떤 그 정치에 대한 철학과 소명 의식을 꼭 갖춰야만 된다 이런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전 의원님에게 정치란 무엇인지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왜 정치를 하는지 이런 원론적인 질문이 사실 어려우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참여정부에서 이제 그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참여정부 끝나기 2개월 전에 이제 한 2분 정도의 수석분하고 같이 현실 정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참여를 할 때는 참여정부의 국정 철학인 좀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천되고 남북 관계, 남북의 평화의 진전이라든지 또 균형 발전 등등이 잘 이루어지는 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분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지 않은 것이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서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그런 가치를 좀 실현하자라는 생각에서 제가 현실 정치에 이제 출마를 했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민주주의는 상당히 지표나 여러 가지 나타나는 표상으로서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이제 담당했던 업무입니다만은 권력기관을 제자리 찾기 하자. 그러니까 권력기관이 과도하게 권한을 남용하는 게 아니라 법에 주어진 권한, 의무만을 다하게 하는 이런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훨씬 더 제도적으로 많이 틀이 갖춰졌고 특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돼서 적어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권력기관의 개혁에 대해서 저는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다는 의미에서 제가 애초에 정치를 하고자 했던 그런 참여정부의 국정 철학이 많이 실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정말 아쉬운 것은 그 이후로 저희들이 문제제기했던 이후로 거의 진전이 안 된 게 정치 개혁입니다. 사실 정치권에서는 가장 해야 될 게 사회적 갈등을 정치권에서 흡수해서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대안이나 입법을 해서 이걸 사회의 갈등을 없애는데 이바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정치권에서는 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정치권 안에 들어오면 더 증폭돼 버리는 진보든 또는 보수든 이념의 지형으로 잣대로 이렇게 평가됨으로 인해서 더 갈등이 증폭되는 이런 현실을 저는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치 개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전혀 이렇게 사실상 진전이 없는 부분은 저는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이를 잘 실천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도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대연정 제안까지 하고 그러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의 그 철학과 그리고 가치가 전혀 실천되고 있지 않은 이 정치 개혁의 영역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작년에 4+1 체제를 만들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TF를 구성해서 TF에서 제가 활동했던 이유가 좀 더 이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협치를 하기 위한 토대인 비례성과 대표성이 가미된 선거구제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준연동형을 해서 적어도 소수당이 또는 대표성이 강화된 그런 이제 정당의 활동 또는 그런 선거제도의 구현을 이야기하면서 협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위선정당이라는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그리고 옳지 않은 그런 위선정당의 출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시도했던 그런 정치개혁의 또 하나 그 선거구제 개혁이 또 하나 무산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그런 정치개혁과 제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될 숙제가 여전히 저에게는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